안녕하세요. 전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니슨코리아의 강원민입니다. 코비드-19 3년차를 바라보고 있는 2021년 12월. 작년에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달라진 국내 소비재 정황을 짚어보았는데요. 회복의 움직임이 꿈틀거린 올해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실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신종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다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코비드-19 팬데믹에 울고 웃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소비재 판매 트렌드 전망을 세 가지 주제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 소비재 현황을 카테고리와 채널별로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불확실성 속에 커지고 있는 공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제조사 관점에서에 대한 마지막으로 언택트, 비대면으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별 현황입니다. 올해 6월부터 10월 5개월간 국내 오프라인 소비재 채널에서의 소비 규모는 16조 8,800만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규모입니다. 그중 식품은 0.8% 성장한 15조 2천만 원, 비식품은 6.7% 역성장한 1조 6천만 원으로 성장세의 편차가 컸는데요.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 주류 3조, 음료 1조 5천만 원으로 맛있는 제품에서의 성장이 컸던 반면 스낵, 초콜릿을 포함한 제과류에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집콕으로 인해 수요가 급성장했던 편의 가공구는 동일한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럼 비식품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비식품은 모든 카테고리에서 한 자릿수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특히 비누와 핸드워시를 포함한 퍼스널 케어, 샴푸와 린스를 포함한 헤어 케어에서 그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서로 다른데요. 아무래도 비누, 핸드워시 등 청결 제품의 경우에는 워낙 작년도에 쟁여두었던 사재기 물량의 영향과 역기저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샴푸와 린스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처럼 야외보다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하반기는 전년 대비 소비재 판매 규모는 비슷한데 주류와 음료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네요. 하긴 저도 집에서 저녁에 맥주 한 잔이나 와인 한 잔 할 때도 있고 주말에는 탄산수로 이것저것 만들어 먹는 경우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럼 채널별로는 어떠했을까요? 채널별로는 편의점, 조합마트, 대형마트에서 성장한 반면 그 외 개인 슈퍼와 체인 대형 슈퍼에서의 역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편의점은 4조 5천억 규모로 전년 대비 8.7% 성장하여 근거리 상권으로서의 저력을 보여주었고 반면 조합마트는 2.7%, 대형마트는 0.3%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전년도 상반기 크게 성장했던 개인 슈퍼는 올해 하반기에는 매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체인 대형 슈퍼는 매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편의점과 체인 대형 슈퍼 모두 근거리 소비 거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체인 대형 슈퍼보다는 편의점으로의 고객 이탈이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제조사 관점에서의 대안입니다.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밥상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저도 장 보러 갔다가 라면의 우유의 가격이 다 올라서 깜짝 놀랐거든요. 다들 소비자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 최근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국내외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는데 크게 시장 요소와 그에 내재된 요소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 전반적으로는 원자재 상승, 물류비 상승, 그리고 고용임금 상승 압박이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를 촉발시킨 배경으로는 극단적 기후변화, 온라인 채널의 성장에 따른 운송 수요 증가, 그리고 저임금에 따른 실제 고용과의 격차가 있겠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코비드-19로 인한 불확실성과 그 연장선에서 변화된 소비 행태와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정치적 갈등,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뜻 기후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국 정상들이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탄소 중립을 위해 석탄과 석유 연료 사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발생합니다. 또한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그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천연 광물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 폭증에 따라 결국에는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비용 상승이 발생하고 그러면 결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친환경 산업용 원자재들이 모두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은 늘릴 수 없으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최근에 세계 최대 원두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폭우와 한파가 몰아닥치는 이상 기후 피해로 원두 생산량이 급감하여 가격이 치솟았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즉,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이상 기후 자체가 가격 상승을 촉발시키는 배경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소비재를 생산하는 제조사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네, 제조사 관점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가격 인상은 최소한의 목적, 즉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가격대별 제품군을 다양화하는 것과 더불어 특히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를 변경하더라도 주요 가격대만큼은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는 핵심 니즈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하거나 공급량의 영향을 받는 민감한 재료는 대체함과 더불어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물론 생산 설비 자동화나 로봇화도 고려되어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들이 진짜 소비자가 무엇 때문에 내 제품을 사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핵심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바꿀 수 있는 차치한 부분들에서 혁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닐슨 IQ 베이시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5개국, 싱가포르, 인도, 태국, 중국, 한국의 소비자가 쇼핑 채널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성비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낮은 가격과 쉬운 접근성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제품 관점으로 확장하자면 가격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코비드-19으로 위축돼 재정 상태에 따라서 여전히 가격은 중요한 결정 요소일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소확행으로 소소하게 지를 때도 있지만 가격 대비 가치를 꼭 따져보거든요. 네, 그렇죠. 코비드-19으로 소비자의 구매 여력이 축소되면서 가격을 의식하고 구매할 제품을 바꾸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워라벨, 웰빙 등 건강 측면에서 소구하는 제품이 더 솔깃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온라인 동향을 짚어주실까요? 네, 온라인몰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작년에 크게 성장했는데요. 올해 온라인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였습니다. 먼저 구매자별 행동 특성으로는 오프라인만 구매하는 소비자는 감소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소비자가 전반적으로 늘었는데요. 그중 온라인은 1회 구매액보다는 구매 빈도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즉, 한 번 구매할 때 쓰는 금액은 비슷하거나 줄어들었지만 더 자주 구매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확실히 저부터도 온라인에서도 자주 구매를 하거든요. 심지어 택배 사장님께서도 제 이름을 외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구매 빈도는 특히 식품을 중심으로 그 횟수가 늘었고요. 더 살펴볼 부분은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제조사와 브랜드로의 구매 집중도가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세탁세제나 섬유유연제는 매출 상위 5개 브랜드의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약 30% 전후로 높아졌으며 생수 또는 커피 믹스도 상위 5개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성장한 반면 그 외에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쿠팡과 네이버 채널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네, 매출 상위 5개의 제조사의 브랜드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은 집중되고 있는데 쿠팡과 네이버만큼은 예외였네요. 네, 그 뜻은 해당 채널에서는 신규 브랜드가 장사하기는 더 좋다는 뜻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닐슨에서 이런 정확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궁금한데요. 소비자 구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네. 먼저 상품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품 정보 표준화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오프라인 계산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GS1 표준 바코드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보유한 GS1 표준 바코드 기반의 유통상품 표준 DB 데이터와 유통사 포스 데이터, 그리고 닐슨이 보유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정확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닐슨 IQ 코리아 강원민 상무님을 모시고 2022년 소비재 판매 트렌드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소비재 카테고리별 규모와 채널별 성장률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요즘 뜨거운 감자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그에 따른 제조사의 중장기적 대책을 꼼꼼히 짚어주셔서 더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성장이 구매 빈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상위 5개 제조사 브랜드로의 매출 집중이 가속화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내년 판매 트렌드를 압축할 키워드가 있을까요? 키워드까지는 아니고요. 늘 그렇듯 코비드-19의 파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상으로의 복귀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추어 볼 때 아무래도 집콕적이 줄어들며 오프라인 채널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메타버스를 통해 현실을 넘어 가상에서의 소비,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고객 접점 확대와 상품 구색과 퀄리티의 전문화로 온라인 역시 그 규모가 동시에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 소비재 판매 트렌드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